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다음 달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 정상이 만납니다. 미중 정상이 동시에 한국을 찾는 건 13년 만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직접 만나는 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국제 질서를 리드하는 두 정상이 대면하게 되면서 이번 에이펙 회의는 올해 최대 외교 무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은석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석 달 만에 통화 결과를 설명합니다. 중국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협상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We talked for almost 2 hours, and I think it was a very good talk. We talked about trade, we talked about war, we talked about a lot of things. 트럼프는 SNS를 통해선 시진핑과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고 양측 모두 에이펙에서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6년 만이자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처음입니다. 미중 정상 동시 방한은 13년 만으로 이번 에이펙 회의는 올해 최대 외교 행사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So with the U.S. president announcing that he's coming here to South Korea, will this meeting be the crescendo of trade talks? And will there be real clarity as to a trade deal? 트럼프는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하고 시진핑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시진핑도 트럼프와 건설적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 그러면서도 미국은 일방적 무역 제한 조치를 피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외신들은 오는 경주 회동과 트럼프의 방중을 통해 미중 간 관세 전쟁 등에 대한 타협점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는 일정이 확인되면서 그렇다면 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접촉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정상의 만남이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 때 7년 만에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북 대화 재개 신호탄 아니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선호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과의 회담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Meeting a lot of people, I mean, it's hard to say that, but I'd like to meet him this year. 에이펙 참석을 계기로 트럼프와 김정은이 실제로 만난다면 판문점이나 북한이 관광지로 개발한 원산 갈마지구가 후보군으로 꼽힙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아직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은 아직 높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북 간, 미북 간에는 접촉이나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요인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전승절 행사 때 만났던 김정은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다음 주 열리는 유엔 총회에 김선경 외무성 부상을 고위급 대표단으로 파견할 예정이라고 북한 전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주 유엔 북한 대사가 아닌 다른 인사를 연설자로 내세우는 건 7년 만인데 미국 측 인사와의 물밑 접촉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이대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한 민주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폈습니다. 조작된 음성 파일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며 민주당은 해산해야 할 정당이라고까지 했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 사실을 30분 전에 기자들에게 공지했습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조작된 음성 파일로 대법원장 회동설을 제기했다며 반헌법적 정치 테러 집단, 해산돼야 할 위헌 정당으로 규정했습니다. 조작된 음성 파일을 들고 와서 전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특검 수사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힘 해산까지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장 대표는 또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서도 1인 독재를 위한 사법부 장악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국민의힘 당원 명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영장 집행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압수했다며 반드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일교 연루 의혹에 대해선 종교마저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종교마저도 국민을 갈라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 안타까운 게 아니라 매우 불쌍합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 6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정부 여당의 사법부 장악과 야당 탄압을 규탄하겠다는 계획인데 일부 친한동훈계 의원들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태섭입니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공세에 민주당은 후안무치,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특검 수사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이 정치적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제기했던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 의혹에 대해선 발을 빼는 듯한 모습입니다. 고승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적반하장이라며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라고 했습니다. 특검 수사로부터 불법과 비리를 감추려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진짜 위헌 정당, 반헌법적 정당이 아니냐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는 정치적 물타기를 멈추고 사법개혁의 본질인 내란 세력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이른바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걸 두고도 트집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의 주장을 근거로 제보자 녹취는 AI가 아니고 제보자 또한 특검 수사 시 증언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회동설 자체보다는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의혹 제기의 당사자인 서영교 의원도 SNS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지만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의혹에 대해선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번개불 파기환송, 대선 개입 시도가 진짜 이름입니다. 또 조희대 사건의 본질은 내란 재판 지연이 핵심입니다. 회동설 진실 공방으로 흐를 경우 추석 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는 대법관 증언법 등 사법부 개혁 법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네, 정치권 뒷얘기를 현장 기자들에게 들어보는 뉴스더. 오늘은 정치부 한성훈 기자 나왔습니다. 이른바 이 조희대 한덕수 회동설의 진위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인데 네. 서 의원은 이 얘기를 그러니까 어디서 들었다는 겁니까? 네, 우선 조희대 한덕수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은 서 의원이 현직 의원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직 의원 역시 본인이 직접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1년 전에 과거 정권의 민정 라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건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원의 전원 수준인데다 최초 제보자 신원 역시 모호한 상황인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이 올라오면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말했다는 녹취 역시 유튜브 방송인 열린공감TV가 공개한 녹취와 같은 건데요. 이 녹취 역시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같은 언론도 네. 의혹 제보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보도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닌지 사실 확인을 하잖아요. 네. 기본이잖아요, 이게. 근데 다른 것도 아닌 국회에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국회의원은 헌법상 본회의나 상임위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이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헌법 조항을 보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그리고 표결에 관하여 이 면책 특권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국회 밖 그러니까 방송이나 SNS 발언은 허위 의혹 제기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서 의원 발언도 보면 국회 공식 회의장과 방송에서의 발언 수위 미묘하게 다릅니다. 국회 회의장에서는 4인 회동설 설명을 하고 녹취록도 틀었지만 지난 18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을 땐 구체적인 의혹 제기는 자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국회발 가짜 뉴스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잖아요. 네. 이거는 왜 배상 판결을 받았던 거죠? 네, 말씀하신 의혹은 현 새만금 개발청장인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던 네. 의혹입니다. 1심에서 김 청장은 공동 피고들과 함께 8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이때도 면책특권은 적용이 됐습니다. 다만 국회 밖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비슷한 말을 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다만 2007년 대법원 판례도 하나 있는데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인정하면서도 명백한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외 조항을 판시한 겁니다. 하지만 이 명백한 허위임을 알았느냐 이걸 입증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면책특권이 국회의원발 가짜뉴스의 방패막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면책특권이 가짜 뉴스를 확산해도 괜찮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물론입니다. 면책특권은 1948년에 재헌 헌법 때 국회의원의 소신 그리고 민의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에도 군사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야당 의원을 보호하고자 꾸준히 유지되어 온 건데요. 의원들이 면책특권에 숨어서 가짜뉴스를 만들고 강경 지지층을 통해 확산되는 일이 반복되는 폐해가 잇따르면서 면책특권 역시 시대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특검의 이 압수수색 영장이 위법하다면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어떻습니까? 정당의 핵심 기밀 자료, 이 당원 명부가 압수수색을 당한 거는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 내부에도 불안감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국민의힘은 통일교 신도들이 가입을 했더라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준이 아니라면서 문제될 게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특검에 넘어간 명부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점, 또 민주당이 통일교와의 유착 공세를 지속할 경우에 여론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장 대표가 신뢰성에 의문이 가는 대법원장 회동설을 고리로 민주당의 공세를 펴고 또 내일 대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여는 것도 이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관련인데 외환 혐의로는 첫 소환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즉각 일방적 통보라며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유준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에서 11월 사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심리전단을 살포했다고 의심합니다. 평양시 중심부에 대한 비라 살포에 이용된 무인기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24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한 것 아니냐는 건데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로 소환을 통보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에게 문자 통지가 이뤄졌다며 오는 25일과 26일 재판이 있는 상황에서 논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를 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외환 혐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앞으로 이뤄지는 대북 군사작전에 제동이 걸릴까 우려스럽다며 불출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특검은 오늘 교도관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다며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뒤 즉시 양보를 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일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내란 전담 재판부 문제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마저 내란 전담 재판부가 도입될 경우 재판이 늦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재판 지연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이 많은데 왜 그런 건지 이광희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당의 특검 전담재판부 법안은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끝내도록 했습니다. 재판 기간은 633 공직선거법과 같이 재판 기간을 정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정반대 결과가 나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19차 공판까지 진행한 쥐기현 부장판사는 연말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담 재판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법관 추천을 거쳐 다시 시작되면 연말 안에 끝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이 외부 기관이 관여한 재판부 선정을 문제 삼아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해 받아들여지면 재판은 즉시 멈춥니다. 개별 재판을 판결할 판사를 무작위 배당이 아닌 특정하여 지정하게 된다면 사법부 독립의 근간을 깨는 발단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18일 내란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직위원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중단됐습니다. 전담 재판부 도입 시에도 피고인들이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며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해당 법안은 공판 갱신 절차를 간이하게 하도록 했지만 피고인이 부동의하거나 방어권 침해 논란으로 번지며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미국이 외국인 전문직 비자의 발급 수수료를 100배 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려면 매년 1억 4천만 원을 수수료로 내란 얘기입니다. 조지아주 공장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문제가 논의 중인데 우리로선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프로그램을 개편하는 포고문에 서명합니다. 비자 수수료를 1인당 연간 $1,000에서 10만 달러, 우리 돈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인상한 겁니다. 외국인 진입 장벽을 높여 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And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e have is that people, they go to the best schools and they do great and they get great marks and then they're thrown out of the country. 러트닉 상무장관은 6년까지 적용되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갱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rain Americans, stop bringing in people to take our jobs. H-1B는 과학, 기술,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비자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 5천 건으로 제한되는데 외국인 전문가를 많이 고용한 미국 기업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지아 공장 한국 근로자 집단 구금 사태 이후 미국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하던 우리나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 토막과 H-1B를 이용해서 전문 인력을 데려와서 써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전문 인력 운영상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파악하고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환영한다며 미국에 와서 교육해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전국에 연일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던 강원도 강릉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11.5%까지 떨어졌던 식수원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0%대를 회복했고 이달 초부터 시행됐던 제한급수도 풀렸는데요. 인근 도암댐도 24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김달호 기자입니다. 지름 80mm 배수관을 타고 거친 물줄기가 쏟아져 나옵니다. 강릉 지역 가뭄 피해를 막기 위해 평창 도암댐이 24년 만에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도암댐에서 수문을 연다 그래서 애기들 좀 보여줄까 해서 오게 됐습니다. 좀 늦었지만 열어서 그냥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수질 문제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됐지만 각종 검사 등을 거쳐 한시적으로 수문을 열기로 한 겁니다. 중금속 등 38개 항목 검사에선 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질 검사는 계속 공개할 예정이고요. 용존산소라든지 유기탄소라든지 부해물질이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하루 10,000톤의 물이 공급될 예정인데 강릉시 하루 물 사용량의 14% 수준입니다. 연일 내린 비로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40%대까지 오르면서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에서 시행된 시간제 제한급수도 13일 만인 어제 오후 6시부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24시간 언제든 물을 틀면 나온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0분씩 물이 나올 때도 있고 1시간씩 물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제한급수 해제가 된 이후로는 훨씬 생활이 만족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 자율 잠금 등 현재 시행 중인 절수 조치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금천구의 다가구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거주자가 온몸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기 부천에선 인터넷 생방송 중이던 남성을 흉기로 찌른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허유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반과 벽이 까맣게 그을렸고 바닥엔 잿더미가 가득합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 금천구 한 다가구 주택 지하 1층 주방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불이 났습니다. 방 안에 있던 60대 남성 한 명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자다가 빵 소리가 일어났죠. 새까맣게 울려와서 구멍 타는 동네 사람들이 부랴부랴 소리를 지르고. 불이 난 집 앞엔 경찰 통제선이 쳐져 있고 사고가 난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매캐한 냄새가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파악되지 않았다며 가스 누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서는 30대 남성 BJ를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유튜버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남성이 인터넷으로 생방송 중이어서 범행 장면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남성은 복부와 손 등을 다쳤지만 생명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성은 남성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홧김에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전 10시 반쯤 서울 강남구에서는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30대 여성이 오중 추돌 사고를 내 체포됐습니다. 앞차에 타고 있던 임신부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담장의 기와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경복궁과 광화문 등 도심 문화재 훼손 소식 잊을만 하면 들리는데 처벌 수위가 적정한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이낙원 기자입니다.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성이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범행 왜 저지르신 겁니까? 문화유산만 일부러 노리신 겁니까?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훼손한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5일 새벽 종묘 담장이 기왓장을 잡아 끌어 총 10장을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추적 이틀 만인 지난 17일 남성을 긴급 체포해 문화유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전 편의점에서 술을 사는 장면이 포착됐지만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행위는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지만 최근 문화유산을 상대로 하는 범행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달 11일엔 광화문 석축에 유성매직으로 낙서를 한 70대 남성이 체포됐고 지난 2023년 고등학생을 시켜 경복궁 담장에 레커치를 하게 시킨 소위 이 팀장은 지난 7월 2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이낙원입니다. KT 해킹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습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태에 이어 서버 침해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복제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는데요. 약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 사태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윤우리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해킹이 잦아지는 이유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유령 기지국을 통해 이뤄진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지금까지 알려진 피해자만 362명, 피해 금액은 2억 4천만 원에 이릅니다. 사건 초기만 해도 정보 유출은 없다던 KT는 핵심 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추가적으로 IMSI 외에 IMEI와 휴대폰 번호도 여기에 KT 내부 서버까지 여러 번 해킹당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복제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유출이 확인된 두 가지 정보의 인증키가 합쳐지면 복제폰 제작이 가능한데 인증키는 암호화돼 통신사 서버에 저장됩니다. 다만 무단 소액 결제 사건과 서버 해킹 사건이 서로 연관돼 있는지
서버 해킹으로 실제 인증키가 유출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복제폰부터 시작해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암호화키도 강력하게 암호화가 돼 있고 또 IMEI로부터 복제폰을 만든다는 것은 유심보호 서비스에 전부 걸리기 때문에 297만 명 고객 정보가 새어나간 롯데카드 소비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사고 발표 하루 만에 카드 재발급 신청이 24만 건에 이르렀고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카페에는 2,3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청문회에 KT와 롯데카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이번 해킹 사고는 국민 모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회사란 점에서 피해 규모가 더 클 걸로 전망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가입하면서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잇따라 대형 해킹 사고가 터지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해킹이 잦아진 이유, 또 막을 방법은 없을지 경제부 윤서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 기자, 해킹 관련 보도가 많아진 느낌인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만 해도 SK텔레콤과 롯데카드, KT를 비롯해 예스24, GS샵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대형 해킹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건 통계로도 확인되는데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신고된 사이버 침해 건수는 1,0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해킹의 위험에 노출된 상황입니다. 주로 민간 기업 얘기를 했는데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어떻습니까? 정부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가 16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건 1년 전보다 2배 늘어난 수치인데요. 해커들이 일단 보안이 가장 강하다는 통신사나 금융권을 해킹해보고 성공할 경우 국가 디지털망에 침투해서 국방이나 외교, 행정 등 기밀 정보를 탈취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해킹 시도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론 정부나 기업도 정보 보안을 강조하면서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금액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 예산을 살펴보면 기업의 경우 전체 IT 예산의 6% 수준이고 공공기관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IT 강국을 자처하는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수준은 69개국 가운데 40위권으로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결국 돈 때문에 보안에 대한 투자는 제자리인데 수법이 고도화되니까 침투에 성공하는 해커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최근 해커들은 AI 기술을 해킹에 활용할 정도인데요. 목적도 다양해지다 보니 해킹을 막기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과거에는 금전 탈취를 위해 해킹이 이루어졌다면 최근 발생한 해킹들은 정보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보안업계에서는 주요 해킹 사건을 중국이나 북한의 해커 그룹의 소행으로 의심하는 이유인데 두 나라 모두 세계 최상위권 해킹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해킹을 당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면 실제 제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한 배상액을 보면 국내에선 이른바 10만 원 배상 공식에 묶여 있습니다. 지난 8월 모두 투어 유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1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고요. 과거 카드사 유출 사건 때도 비슷한 액수의 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통신사 유출건에 대해 1인당 3,200만 원의 배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대책을 내놨는데 해킹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 여부는 좀 더 두고 봐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강력한 대비책을 세워서 개인정보 유출에 떠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장병들이 먹는 급식에 원산지를 속인 식자재가 대거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에 납품된 농산물 200만 킬로그램 이상이 국내산으로 둔갑한 외국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업체 제품은 아직까지 우리 장병들 식탁 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음식 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한 식자재 전문 업체입니다.
지난 3월 스페인산 돼지고기 등 10,000kg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납품하다 적발됐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사업부에 있는 영양사분들이 원산지 조작이라는 게 좀 중대한 사안이란 건 알고 계시죠? 지난 2022년 군급식 민간 위탁 사업이 시행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개 업체가 이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모가 210만 킬로그램, 금액으론 172억 원에 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들이 납품업체에 선정돼 국내산 식자재에 가점을 주는 점을 노리고 원산지를 속였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적발업체들은 여전히 납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납품하고 배식 중인 거죠, 계속?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라는 그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계속 수사를 진행. 납품업체를 교체하는 건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는 11월 이후에야 검토될 걸로 예상됩니다. 일부 민간 업체가 원산지를 속여 낮은 품질의 제품을 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산 인증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는 물론 부당이익금 환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미국 젊은 보수의 상징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미국 사회를 더 둘로 갈라놓았고 민주주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은 변재영 기자가 커크 암살 이후 두 동강난 미국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We will fire the Biden-Harris regime and put Donald Trump back in the White House. 청년 보수의 아이콘 찰리 커크 암살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폭력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상식적인 결의안이지만 투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당의 득표율은 극명히 엇갈립니다. 민주당은 트럼프식 일방주의가 피격 사태를 가져왔다며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의회에선 추모 묵념 중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갑니다. Wait a minute. The House will be in order. 미 전역은 커크 추모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물리적 마찰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We are actively seeing the First Amendment, our freedom of speech being stripped of us. 온라인도 반으로 나뉘어 댓글 전쟁이 한창입니다. 한쪽에선 커크가 암살당했다며 애도하고 다른 한쪽에선 커크의 과거 혐오 발언을 들며 애도할 가치가 없다고 맞섭니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층 결집의 혈안입니다. 커크 암살 사건 관련 발언으로 ABC 방송 지미 키벌 쇼가 중단된 걸 옹호하며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도 나섰습니다. I would think maybe their license should be taken away. When you have a network and you have evening shows and all they do is hit Trump. 진보 단체들을 엄단하겠다고도 경고했는데 직접 커크의 관을 운구한 벤스 부통령은 좌익 극단주의를 해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Every resource we have at the Department of Justice, Homeland Security, and throughout this government to identify, disrupt, dismantle, and destroy these networks. 현지 시간 21일 애리조나주 대규모 추모 행사에 트럼프가 참석하고 우파의 총 집결이 예고되면서 미국 사회의 분열은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달 들어 우리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며 3,460선까지 올랐습니다. 상반기엔 조방원, 조선과 방산, 원자력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최근엔 금반지가 주가 상승을 견인한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 이정현 기자가 금반지의 의미를 알려드립니다. 이달 들어 5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며 3,460선까지 치솟은 코스피. 정부는 자사주 의무 소각 등 3차 상법 개정안을 예고하며 증시 부양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이걸 빨리 이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증시 상승세를 주도한 건 금융, 반도체, 지주사, 일명 금반지. 외국인 폭풍 매수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1년 1개월 만에 8만 전자로 복귀했고
SK 하이닉스도 35만 원을 돌파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조선과 방산, 원자력, 이른바 조방원이 주춤한 사이 주도주가 바뀐 겁니다. 금융하고 지주는 한국 정부의 증시부양책, 상법 개정, 소득세제 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책 기조가 그 방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대적 매력도가 높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금융, 반도체, 지주사 상승세가 이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까지 자산 대비 주가가 저평가된 금융과 지주사가 유망하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실적은 좋고 PBR은 낮고 주주 환원을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많고 거기다가 정책적 의지가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고 이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만 반도체 종목은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만큼 추격 매수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증권사들은 코스피가 올해 안에 4,000선을 뚫을 거란 장밋빛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가 급증하고 있어 주가 상승에 발목을 잡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는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주인공이 한의원을 찾아 한약을 짓는 장면이 나오죠. 영화의 인기와 함께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의원을 찾고 중동 국가들이 앞다퉈 한의학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한옥 건물 앞 마당에 사람들이 빙 둘러앉았습니다. 한의학을 체험할 수 있는 한방지능센터입니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의 배경이 된 한의원 모습을 재현한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So for me, I saw this place on Instagram, and I was really interested about learning about, let's say, Korean traditional medicine. It looks like more natural, let's say, less like chemical, and so that's why I think it would be nice to try. 애니메이션 인기에 힘입어 올해 초 7,000명 수준이던 월 방문객 수는 2배가 됐습니다. 약초가 담긴 38도 족욕탕입니다. 이곳에선 이렇게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족욕 체험도 해볼 수 있습니다. K 전통의학인 한의학 열풍은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추세입니다. 지난 4월 아랍에미리트는 자국의 한의사 면허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한국의 한의사 면허를 취득한 뒤 2년 경력을 쌓으면 자국에서도 의료인으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한의사 면허가 외국에서 인정된 건 세계에서 최초입니다. 또 다른 중동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은 작년부터 의사들을 부산대 한방병원에 보내 침술 같은 한의학 기술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한의학 센터인 허준의학원을 현지에 만들어 한국 한의사들을 초빙할 계획입니다. 한의학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보감은 출간됐을 그 시기에 동아시아 의학을 모두 종합한 백과사전식 책이었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지금 외국인 환자 유치와 전통의학 시장 확대에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강한 비구름대는 물러나고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동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영서, 경북 동해안에 5mm 미만, 강원 영동은 내일 오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이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습니다. 제주는 밤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동해안에는 당분간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6도, 부산 20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모두 26도로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